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9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유튜브와 카카오TV,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의 축구 뉴스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네덜란드 리그의 비테세가 혼다 케이스케를 영입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잔여 시즌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까지죠. 2019-20 시즌만. 참고로 혼다가 네덜란드 리그는 처음이 아닌데 예전에 이제 혼다가 데뷔했던 나고야 그랜퍼스에서 뛰다가 첫 유럽 진출팀으로 네덜란드 리그에 VVV 벤로로 이적을 했고 이 팀에서 주장까지 역임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적한 곳이 바로 러시아의 체스크 모스크바였고 그 러시아 감독에서 빠져나와서 이적한 데가 AC 밀란이죠. 그 이후에 뭐 이런저런 데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비테세까지 다시 오게 됐는데 혼다가 다시금 네덜란드 리그에 복귀하게 되었고 자신의 첫 유럽 진출 리그자 자신이 이제 최고로 활약을 펼쳤던 모습을 많은 팬들이 기억할 텐데 혼다의 네덜란드 리그 여정을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VV 벤로 한편 이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보고 있는 사우스햄튼의 요시다 마야도 혼다와 같이 나고야 그랜퍼스에서 이제 뛰다가 VVV 벤로로 가서 이제 요시다가 또 뛰다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로 입성한 거죠. 그러니까 요시다는 나고야 그랜퍼스, VVV 벤로, 사우스햄튼이 커리어의 전부예요. 프로 커리어. 세 팀만 딱 뛰었기 때문에, 네. 뛰고 있는 거죠, 또. 아무튼, VVV 벤로가 일본인 선수들을 나름 알짜로 잘 데려와서 팀도 잘 썼었고, 네. 선수들도 좋은 대로 이적을 시켰죠. 궁금해서 VVV 벤로 팀의 성적을 살펴보니까 지금까지는 강등권에 있어요. 꼴찌에서 두 번째. 안녕하세요. 한국과 레바논의 아시아 2차 예선,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말하는 거죠. 이 경기가 TV조선에서 단독으로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TV조선이 이번에 레바논 원정 경기를 11월 14일 밤 10시부터 TV 단독 생중계를 한다고 하며 또한 2020년 3월 31일에 치러지는 2차 예선 마지막 원정 경기 스리랑카 경기도 이 TV조선이 단독으로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TV를 말하는 거고요. 온라인 중계는 유튜브, 그 다음에 스포티비 채널, 그리고 스포티비 나우에서 무료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온라인으로 보실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TV로도 뭐 TV조선은 다 나오니까 중계진은 모르겠어요. 뭐 아주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중계진 얘기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 14일 밤에 열리는 이 레바논 경기만 일단은 TV에서 중계가 잡혀져 있다고 합니다. 몰라요. 저도 캐스터 해설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TV조선이 K리그를 한 시즌 중계한 적이 있긴 한데 그때는 이제 해설자가 송중국이었는데 뭐 송중국 안 하겠지 뭐. 레바논전 홈이냐고? 개그예요 혹시? 아니 밤 10시 독점 위성 생중계인데 개그인가 해서 요즘에 잘 모르겠어. 이게 개그를 치는 건지 진짜 물어보는 건지 약간 좀 헷갈려가지고 아니 다른 뭐 드립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잘. 우리나라 먼저 써놔서 그렇지. 보통은 이제 축구에서 표기가 왼쪽이 홈팀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제 당연히 아니죠. 저분은 옛날부터 이상한 얘기 많이 하던 분이에요. 네, 참고로. 저분한테 뭐란 게 아니라 저분은 항상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상하게 좀 잊혀지지가 않죠. 네. 자, 다음. 레반도프스키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으며 레비는 골 넣고 세레머니로 그것을 알렸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그때부터 좀 잘 풀리기 시작했고
페리시치의 추가 득점으로 홈에서 올림피아코스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현재 15번 선발 출전해서 모두 득점을 기록했으며 이 31살의 레반도프스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두 번째 아이의 아빠가 될 것임을 또 이제 팬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골 넣고 이제 베비 세레모니를 공을 이제 배 안에 넣어가지고 아이가 생겼음을 이제 알리는 세레모니를 또 했었죠. 원래 그 레반도프스키의 특유의 그 세레모니 멋있는데 축구 선수들은 저런 게 또 진짜 일리업서님 후원 만원 조던. 조합 핫타 유한내일 일 때문에 축구 못 볼 듯 육혀놓고 잘게요 뉴스 잘하세요. 네, 또 바쁘신 일이 있으시구나. 알겠습니다. 진짜 럽서님 유튜브에서 만원 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푹 주무시고 내일 일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사리는 호날두가 왜 자신에게 화를 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호날두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랑 경기 중에 이제 80분 이후에 교체를 했는데 나가면서 사리와의 약간 언쟁? 사리는 저 뭐야? 또 나한테 뭐라는 거야? 뭐 약간 이런 표정에 지금 저 표정이 이제 영상에 또 잡혀서 가지고 이게 둘의 관계가 좀 뭐가 있는 건가? 생기는 건가? 뭔가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호날두가 교체돼 나갈 때 행복과는 꽤 거리가 있어 보였지만 사리 감독은 그 사건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유벤투스의 감독은 호날두가 교체될 때 화를 냈던 것이 자신이 입었던 부상이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뭐 대충 풀이하자면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이제 사리는 호날두가 좀 이제 부상을 당한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뺐는데 호날두는 내 부상 격리하고 나 충분히 뛸 수 있는데 왜 뺐냐. 네, 이런 약간 서로 약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미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호날두는 로코모티프 모스크바를 상대로 펼친 지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82분 디발라와 교체가 되었으며 이것은 호날두가 2016년 2월 챔스 경기 이후 최초로 90분을 채우지 못한 경기였다고 합니다. 호날두는 벤치로 가는 길에 그의 감독인 사리와 언쟁을 가졌고 그 당시 경기는 1대1이었었지만 교체로 출전한 더글라스 코스타의 득점으로 승점 3점을 극장골로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사리는 호날두의 행동은 별것이 아니었고 단지 호날두의 무릎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사리가 설명하길 호날두는 몸이 좋지 않아 화가 났었다. 그가 며칠 전부터 무릎에 문제가 있었고 그의 내정근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전반전이 끝날 무렵 나는 호날두가 본인의 건강을 해칠 것 같아 긴장했었다. 그리고 그가 쉬기를 바랬기 때문에 교체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면서 뭐 호날두에 관련된 일이 별거 아니었다. 사실 뭐 잉글랜드 있을 때 교체 거부까지 당해본 사람인데 뭐 이 정도로 뭐 언쟁 있는 게 눈에나 들어오겠습니까? 사실. 네. 별거 정말 사리에게는 그 일 당하고 난 뒤에는 뭐 별거 아니죠. 그때 사리 진짜 막 억울해하고 화나고 막 코치진한테 소리 지르고 선수들에게 막 답답한 호소하고 했던 거에 비하면 뭐 이거는 뭐 진짜 그냥 뭐 저 왜 저래? 뭐 이게 정말 넘어갈 수 있는 해프니? 네. 그 정도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영국 가디언지와 인터뷰한 손흥민은 안드레 고메즈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말하길 이번 주 화요일 세르비아의 이 베오그라드로 가기 전에 안드레 고메즈에게 문자를 직접 보냈었고 또 답장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나는 그 당시 일에 대해서 정말 기분이 좋지 않고 다시 한번 고메즈에게 사과하고 싶다. 축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스포츠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아무도 이러한 상황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나도 그날은 슬프고 힘든 날이었고 고메즈에게 보낸 문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손흥민은 고메즈에게 당신에게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당신의 팬들 그리고 당신의 가족 당신들 팀원들까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또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뭐 손흥민에게 또 개인적으로 답장이 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말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고메즈가 수술 후에 팬들에게 SNS를 통해서 글을 썼는데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응원해 준 동료들, 그리고 토트넘 팬들, 에버튼 팬들, 그리고 한국 팬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했고, 아마 많은 또 한국 팬들이 고메즈에게 가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신 미안하다, 아니면 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걸 또 많이 남겼나 봐요. 그래서 고메즈가 좀 힘을 받았다고 하고, 뭐 손흥민이 또 이어서 말하길 여전히 이 고메즈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신은 축구 선수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 보답하는 길은 더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고메즈에게도 다시 한번 또 사과를 하고 싶고 그에게 존중을 표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아직까지도 마음의 짐이 다 덜어지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행히도 고메즈가 부상 후에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핀치팜 에버튼 훈련장에 가는 게 그게 훈련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또 이제 어떤 발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훈련장에도 가긴 가더라고요. 네, 고메즈가. 그래서 아무튼 고메즈가 빨리 정말 건강하게, 그 이전보다도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버튼 팬들 중에 손흥민의 이 세레머니, 그러니까 지금 하트는 이 세 번째 골로 이제 팀의 세 번째 골 넣었을 때고, 이 첫 번째 골 넣고 이제 합장, 이제 미안하다, 사실 합장이라기보다 미안하다라는 이제 제초잖아요. 네. 근데 그 제초에 대해서 에버튼 팬들은 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생각해요. 네. 자기 팀의 핵심 선수가 부상당했는데, 물론 손흥민의 마음도 그 사람들이 이해는 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고메즈 생각하면 더 화가 날 수도 있고, 저거 쇼다, 뭐하다, 그렇게 저는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말 답변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라고 느껴요. 네. 아무튼, 손흥민이 진짜 미안해 하고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어디든 팬이 있으면 또 안티팬도 있는 거니까. 손흥민도 그런 거는 이제 감수해야 될 거든, 감수해야죠, 본인이. 가레스 베일이 팀의 대승에도 불구하고 경기 도중에 집으로 갔습니다. 가레스 베일이 또다시 팀의 경기가 끝나기 전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를 떠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갈라타사라의 경기 중에 경기 끝나기 전 81분, 그러니까 경기 81분 때 그냥 혼자 차 타고 집에 갔어요. 근데 밖에서 이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레알 팬들이 쟤 누구야? 저 차 뭐지? 베일 아니야? 했는데 베일인 거예요. 경기 중인데, 그러니까 이제 82분에 베일이 차 타고 나가는 그 시간에 벤제마가 골을 넣었고 90분에 또 코드리그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 이 베일은 그 골을 못 봤죠. 집에 가다가 터졌으니까. 레알의 이제 몇몇 팬들이 베일이 나갈 때 밑에 자막에도 나오지만 골프나 치러 가 이 새끼야, 이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또 저거는 근데 조롱이 아니죠. 사실 어느 축구 선수가 그 팀에서 돈을 받는데,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 회사원이라 치면은 퇴근 시간 정해져 있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야, 너 어디 가?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네. 나도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지. 나는 저 행동은 좀 되게 프로페셔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 선수도 어떻게 보면 팀에서 돈 받고, 얘가 돈 한두 푼 받아? 한두 푼 받냐고. 그래도 경기 끝나고 가든가, 따로 차 타고 가든가, 응? 경기 도중에 경기가 끝나지도 않고 얘가 가는 도중에 두 골이 또 터졌는데, 심지어. 이건 좀 약간, 무슨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저게 진짜, 나 빨리 그냥 보내줘. 나 여기 그냥 맘 떴으니까, 있을 때 열심히 하다가 갈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다 가는 건 뭐야? 잘 모르겠어요. 이런 유형은 또 처음 봐가지고. 아니, 또라이들은 많아요. 사실 축구 선수 중에 또라이들 찾으려면 한두 명이 있습니까? 발로텔리 여자 교도소 들이받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캐베즈 골프 치러 다니고 안 돌아오고 따지고 보면은 또라이들이 많긴 한데 요런 식의 또라이는 또 처음 봐가지고 요건 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네. 이런 식의 또라이는 또 제가 처음 봐가지고 이게 어떤 참 아무튼 신기합니다. 네. 멘탈이 스페인에서 좀 많이 괴롭힌다라기보다는 스페인에서 많이 지적을 많이 하죠. 괴롭히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얘보다 뭐 늦게 온 모드리치가 스페인어를 훨씬 더 유창하게 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 나라에서 뛰면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영어를 하니까 그래서 안 하는 안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스페인 쪽은 가면은 다 배웁니다. 이제껏 영어권에 있던 선수들이 이제 가도 라리가에 갔어도 다 그랬었고 뭐 오웬이나 베컴이나 뭐 맥나만이나 영국 국적의 선수들이 스페인 쪽에 갔어도 다 이게 배웠다 하는데 얘는 그냥 당당해. 나 몰라. 나 못해. 나 통역 필요해. 항상 지속적으로. 뭐 보는 눈이 또 시선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팬들도 막 워낙에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뛰었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화가 날 수도 있고 아무튼 얘는 좀 이상해요. 이런 선수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토트넘 시절에는 정말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냥 여기 가서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본인이 많이 막 공격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냥 아무튼 이상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토트넘의 또 소식인데 요리스가 오늘 그 수술을 받았습니다. 부상당한 지는 좀 됐지만 요리스는 추가적인 검사를 거친 후에 요리스는 이제 왼쪽 팔꿈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요리스는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팔꿈치 탈구를 당하면서 인대에 손상을 입었었고 수술은 팔꿈치가 불안정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소견 때문에 못했던 거래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좀 괜찮아졌을 지금 타이밍에 수술을 받은 것이고 이 수술을 받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살펴봤을 때 내년 초나 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예 글렀고 내년 초쯤에나 이제 좀 복귀를 할 수 있게끔 맞춰 보겠다. 그것도 온다는 것도 아니고 맞춰 보겠다.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요리스가 너무나 이제 주전급이잖아요. 핵주전이지. 프랑스 국대 주전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오나나가 그래서 토트넘의 레이더망에 들어가 있다. 1월 달에 오나나가 토트넘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또 약간 재밌는 게 오나나가 인터뷰 할 때 질문을 받았어요. 뭐 언론에서 토트넘 쪽이 당신이 원하는 것 같다. 뭐 그러니까 오나나가 걔도 내 기준에 좀 약간 특이하긴 한데 오나나가 뭐라 했냐면 내가 언제까지 아약스에 있을 순 없다. 뭐 약간 이렇게 뭐 간다 안 간다는 뭐 당연히 이제 뭐 오퍼가 제대로 안 왔으니까 뭐 말 안 했지만 뭐 그렇게 말해가지고 약간 좀 아약스 팬들도 현지에서는 조금 약간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토트넘이 급하면 뭐 급하게 골키퍼 자원을 영입할 수도 있다라는 또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주님님이 한 그 드립이 그거죠? 나나나 그거 말한 거죠 지금. 글자에서 노래가 들리는구만. 자, 다음 소식은 잉글랜드 대표팀 소집 명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골키퍼는 토미튼, 조던 픽포드, 닉 포프, 그 다음에 수비에는 아놀드, 벤치렐, 고메즈, 맥과이어, 타이론 밍스, 로즈, 스톤스, 토모리, 트리피어, 뭐 미드필더에는 바클리, 파비앙 델프, 조던 핸더슨, 메디슨, 마운트, 체인벌린, 라이스, 윙크스, 그 다음에 공격수에는 타미 에이브람, 오도이, 케인, 레시포드, 산초, 스털링, 칼럼 윌슨이 이렇게 또 뽑혔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핸더슨 1170, 옥체미 1181. 이 숫자가 뭐냐면 저 숫자는 이 선수들이 대표팀에 데뷔한 순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명단에 데뷔한 건 핸더슨, 가장 늦게 데뷔한 건 이제 메디슨하고 토모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타이런 밍스는 그전에 한번 뽑힌 적 1244번째. 그러니까 메디슨하고 토모리 아직 없으니까 저기죠. 이번에가 첫 소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첫 대표팀 차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황가드는 어디에? 맨유에. 황가드는 맨유에.
카가와 신지가 스페인 마르카에서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는 손흥민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알 사라고사 소속의 미드필더 카가와 신지는 일본의 인터뷰가 이 마르카에 보도가 되었는데, 카가와 신지에게 쿠보 타케후사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인 점을 물어보니까 카가와가 말하길,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왼발도 잘 쓰고 지능적인 플레이를 한다. 적절한 타이밍에 아주 괜찮은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지켜볼 만하다. 라고 또 말을 했고, 카가와 신지에게 당신에게 있어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는 토트넘의 손흥민이다. 그는 아주 뛰어난 선수고 유럽에서 몇 년이나 빛나고 있는 선수다. 분데스리가에서도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리고 지금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는 그를 보면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뛰고 있는 레알 사라고사 이후의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에, 일단 이 클럽에서 뛰었던 최고의 일본인 선수였다라고 기억이 되고 싶다. 이 스페인 리그에서도 뛰어난 일본인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카가와 신지 좋은 선수였죠. 뭐 지금은 사실 뭐 그렇게 볼 수 없죠. 선수의 평가는 항상 과거보다는 현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하지만 이 카가와 신지가 클럽이 있던,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도르트문트의 완성형 우승 시절, 리그 우승 시절, 그때의 카가와는 정말, 네, 그거는 인정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그 금액으로 이적해서 그 정도 뽕 뽑았으면 그만큼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아마 그 도르트문트에서의 그 카가와를 뽑은 스카우터는 뭐 보너스도 승진도 됐을 겁니다. 진짜 잘했었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패스플레이라고 말하지만 중간중간 끊어먹는 플레이, 그러니까 중간중간 카가와가 드리블 돌파가 막 길게 치는 스타일이 또 아니기 때문에 주고받고 뭐 이런 역할도 정말 잘했었고, 그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은 2선보다는 좀 올라가 있는 1.5선 그곳에서 주는 패스, 그곳에서 넣는 골들이 상당했으니까 정말로 그때는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그 카가와 신지 맨유 시절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해외 만평 같은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축구에 관련된 그거를 본 게 기억나는데, 카가와가 맨유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맨유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서 클롭이 울면서, 그 당시 클롭이 이제 돌문에서 이제 감독할 때인데 그 당시 클롭은 이제 다 뺏겼지 뭐, 다 선수가 없었지. 클롭은 울면서 카가와 보고 막 잡으러 가려고 하고 있고, 카가와는 감옥의 그 철창 안에서 막 맨유라는 철창 안에서 이러고 있는 거죠. 뭐 어떤 거가 찌라시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이 뉴스? 아니 뭐 다른 거 뉴스 뭐 어떤 거를 말씀하신지 알아야 또 답변해드리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 어떤 거? 위에 그 전에 했던 거? 어떤 거, 뭐, 푸른콩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뉴스를 말씀하신 거예요? 뭐, 응답해? 아, 다른 뭐, 채팅창에 나왔던 거? 그 말을 해줘야지. 모르잖아, 왜냐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소식은, 은바페? 알겠습니다. 영국 FA가 리버풀을 기소 고려 중에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FA 징계 책임자는 리버풀의 스포츠 디렉터인 마이클 에드워즈와 다른 두 직원이 맨체스터 시티의 스카우터 시스템 해킹 혐의에 대해서 두 클럽 자료에서 이게 두 클럽에서 이제 수집을 한 것을 이제 몰래 훔쳐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현재는 이것에 관해서 기소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지는 않았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보도에서 보면 리버풀이 2013년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그 100만 파운드를 보상금으로 지불을 했대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행동 자체는 돈을 지급한 건 지급한 거고 잘못을 했고 맨시티가 찔릴 게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쪽팔린 거죠. 이게 뭐 아실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맨시티에서 이제 일을 했던 스카우터가 리버풀로 이직을 했어요. 이직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직하면서 맨시티에서 사용하던 이제 컴퓨터 이제 비번과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보도에는 혹시나 했대요. 이게 될까? 그 의도 자체가 사실 더럽지만 그래 뭐 될까라고 한번 해봐 말해도 의도가 더럽죠. 네. 아무튼 될까에는 된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이제 뭐 좀 이렇게 리버풀이 뽀려온 거죠. 잘못한 거죠, 사실. 이거는 뭐 당연히 잘못한 거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100만 파운드의 보상금을 지불했다라고 써있긴 한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게 기소가 안 될지 아니 포기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기소해서 이걸 더 이제 공론화 시켜가지고 더 큰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다음 소식은 지금 이거를 읽고 있는 선수는 오야르사발이에요. 오야르사발. 이 레알 소시에다드는 스페셜 에디션 유니폼을 발표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홈 구장인 아노에타는 1993년 개장 후 리노베이션을 거쳐 레알레 아레나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레알 소시에다드 팬들의 자부심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키프스코어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레알 소시에다드 팀은 이 새로운 아이콘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유니폼을 만들었고 레알 소시에다드 성인팀은 다음 경기로 잡혀져 있는 레가네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로 잡혀져 있는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 이 특별 에디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유니폼은 유니폼을 옛날에 많이 모아봐서 아는데 이렇게 특별한 에디션으로 나오는 유니폼도 있어요. 각 구단마다 잠깐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시즌을 뭐 기념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딱 액자 보관하기 좋은 유니폼이죠. 입기에 계속 입고 다니기는 그렇고 눈 아파. 눈 아프고 이제 딱 해가지고 액자 보관하기에 딱 좋은 이쁘잖아요. 그림 같네 그림 진짜. 그래서 이렇게 레알 소시에다드가 새로운 유니폼 아니고 특별한 에디션 유니폼이 나왔고 두 경기를 입는다라는 소식을 또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반다이크는 여기 반다이크 맨 앞줄에 있죠. 반다이크가 네덜란드 왕실 행사 참여 이유로 리버풀 훈련을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반다이크는 네덜란드 국왕과 왕비 그리고 다른 25명의 게스트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가졌으며 미술과 문화, 미디어, 스포츠, 과학 등등 여러 분야에서 특별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이 궁전으로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네덜란드 왕실의 인정과 감사를 표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반다이크를 초대해서 뭐 참여해줄 수 있겠냐? 반다이크도 이제 뭐 자신의 가문 그리고 뭐 집안에 대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런 초대는 반다이크 이 뉴스의 댓글을 봐도 야 반다이크 불과 몇 년 전에 사우스햄튼에서 그냥 뛰는 한 명의 수비수였는데 정말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써 있는 글을 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반다이크 위상이 정말 뭐 이제 본인도 느끼겠죠. 사실 우리도 느끼지만 본인은 더 느끼겠죠. 불과 참 사람 인생이 터지려거든 정말 저렇게 한 번에 이렇게 탕탕탕탕 터지는 거고 또 내려오는 또 속도도 탕탕탕탕 급하게 또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잘 이제 이런 경기력 그리고 지금 같은 마인드 잘 유지해주면 너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제가 리버풀 팬이기 때문에 반다이크 때문에 사실 그 약간 병 같은 거 없었어요. 항상 1대0으로 이기고 있으면 한 80분에 1대0 이기고 있으면 속으로 솔직히 한 45%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반다이크 없고 옛날에 로브렌과 클라반 그랜드 있을 때는 속으로 먹힐 것 같다 하면 여지없이 먹힙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반다이크 오고 나서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좀 걱정거리는 사실 퍼센테이지가 훨씬 많이 현저하게 낮아졌으니까 뭐 그것만으로도 뭔가 좀 걱정을 덜 한다. 이 사람이 그런 걱정을 하고 막 하면은 몸이 안 좋아지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 진짜 그쵸? 뭐 그 말씀이 맞아요. 반다이크 없을 때는 3대 0이라는 스코어에도 막 더 넣어야 된다고 막 5대 0은 돼야 뭐 안심하고 볼 수 있다 이런 말 나왔을 텐데 그리고 나왔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반다이크 오고 나서는 그런 얘기는 그래도 좀 많이 줄었으니까 뭐 팬들은 그래도 뭐 항상 뭐 불안해하지만 그래도 반다이크 오고 나서 참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반다이크 위에 있는 사람은 케빈 베이컨인 줄 알았나요? 은근히 비슷하네. 자, 다음 소식은 영화배우. 유벤투스가 이 자신들의 스쿠데토 반환 소송이 이번에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유벤투스가 이탈리아 올림픽 위원회에게 제기한 2005-2006 시즌 스쿠데토 반환 소송은 또다시 기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벤투스는 이에 대한 재판 비용으로 1만 유로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2005-2006 시즌의 우승팀은 유벤투스였지만 승부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그 당시 리그 2위에 올라있던 인터밀란의 우승으로 결정된 바가 있었고 유벤투스는 그 이후 거의 매년 이 시즌의 우승 트로피를 돌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 보면은 얘네들은 정말 인종차별이 없어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오히려 반대로. 왜냐면 너무 뻔뻔한 거야. 걔네들 이탈리아 항상 인종차별 관련된 챈트 쓰면서 욕먹고 하지 말라고 해도 뻔뻔하게 매번 하잖아요. 자기 팀 애도 흑인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원숭이 불러내고 심지어는 발로텔리에게도 인종차별 하는 거예요. 발로텔리는 자기 국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 전체가 뻔뻔해 그냥 보면은 거기에 유벤투스는 더 뻔뻔해. 얘네는 정말 얼굴에 철판 깔았고 이번에 그 인종차별 관련된 챈트에서도 그 라치오 회장인가 나폴리아 이게 좀 헷갈리는데 회장이 이제 니그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려다가 또 약간 짜증날 것 같아서 그냥 스킵했는데 거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보고 있으면 특히 인종차별 관련돼 있는 그런 기사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요. 근데 이런 거 유벤투스 이런 뻔뻔함을 보고 있으면 더 기분이 안 좋아져. 아무튼 또 유벤투스의 뻔뻔함을 다시 한번 또 알 수 있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서로 보내줄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아스날과 자카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라니트 자카가 이 아스날을 떠날 의사를 드러냈고 아스날도 이 자카를 1월에 분데스리가로 판매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카도 뭐 어느 정도 이해에 동의한 상태라고 해요. 자카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의 행동으로 인해서 서포터들에게 아주 강력한 비난을 받았으며 이번 주에 클럽의 주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이제 자카의 미래가 길게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고 또한 마찬가지로 자카 역시 클럽에 남아있기보다는 떠나는 것을 원한다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미 뭐 자카를 원하는 팀이 있는지 아스날은 찾고 있고 아스날은 자카를 데려왔을 때 3천만 파운드 445억을 투자했는데 회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자카 뭐 보낼 마음이 있고 이 정도 금액 회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낼 만한 클럽이 있고 뭐 그게 자카가 가고 싶을 만한 클럽이라면 아마 빠르게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도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아무튼 지금 뭐 아스날
나 아스날 상황을 항상 보면은 잘 모르겠어. 좀 어려워. 아스날도 은근히 밑에서 좋은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고, 마르티넬리 같은 선수는 제가 눈이 말했지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개인적으로 저는 1월 달에 임대 갈 수 있으면 좀 온전히 주전을 뛸 수 있는 팀으로 임대를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안 할 거를 뻔히 알지만, 그만큼 이제 좀 온전히 한 반년 정도 쭉 뛰면 어느 정도의 스탯을 올리고 어느 정도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지가 궁금할 정도로 마르티넬리 같은 스타일은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약간 골키터 유형의 스타일이고, 그냥 멤버도 사실 베스트 11 딱 짜놓으면은 지금은 이제 티어니하고 베일린 들어왔기 때문에 중앙 수비가 문제야. 중앙 수비. 얘 팔면은 중앙 수비 사라고. 사. 그 돈 가지고 그 돈이 뭐 이렇게 좀 할부 좀 때리고 하면은 살 수 있을 거야. 페페? 니콜라스 페페? 니콜라스 페페는 뭐 좀 기다려줘야죠. 네. 이선 자원들은 조금 기다려줘야 돼. 아무튼 뭐 작가는 뭐 지금 여론도 그렇고 뭐 팀과 선수 본인 그러니까 다 이제 뭐 떠나는 분위기로 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에메리도 드디어 손절한 것 같아요. 네. 케이타? 나는 케이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 보면은 그러니까 거진 10번에 3번 잘하고 7번 못해요. 내가 케이타 봤을 때. 근데 그 3번 또 보면은 되게 괜찮아 좀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가 그 나머지 7번 보면은 답답하고 저 돈 주고 왜 데려왔지 생각도 들다가 그런 스트레스가 오긴 하는데 근데 기존에 햄밀dum이 너무 잘해주니까 파비뉴하고 그래 근데 이제 그거는 아스날과 좀 틀리지. 아스날은 미드필드가 좀 답답하니까 막 어떻게든 살려내서 쓰려고 하는 거고 리버풀은 그래도 잘 하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좀 약간 그런 여유적인 상황에서 비율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케이타가 사실 말하면. 네. 저는 솔직히 반더백 너무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약스의 그 친구. 그래서 그 친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친구는 본인이 계속 레알만 고집하고 있어가지고 꼬셔도 파병 루이즈 같은 스타일도 조금 경기 풀어줄 수 있는 역할로 또 데려오면 어차피 랄라나는 나갈 것 같고 거의 확실하게 리버풀도 중앙이 좀 약간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튼간에 요즘에 이게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뭐 빅클럽들은 매물이 꼭 나와야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사고 싶으면 돈을 줘서라도 사는 거고 특히 뭐 그 선수가 라리가 선수면은 그냥 바이아웃 지르고 데려오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하여튼 뭐 좀 돈을 잘 쓸 수 있다면 좀 중앙에 지금 사실 많은 팀들이 다 중앙에 보강이 필요한 거라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맨유도 뭐 아스날도 리버풀도 중앙은 필요하니까. 다음 소식은 손흥민이 보시면은 좀 크게 볼까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볼게요.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 팀 오브 더 위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고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 2주의 판타지 풋볼팀에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즈베지다와의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17점을 얻어서 4-4-2 포메이션의 우측 윙어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헤트트릭을 달성한 레알의 호드리그에 이어서 11명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유럽 통산 123골의 대기록을 달성했는데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그리고 전 수원 삼성 감독이 보유한 한국인 유럽 최다골 기록 121골을 경신하면서 한국 축구사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네. 손흥민이 이렇게 골키퍼는 나바스예요.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네, 보이죠? 골키퍼는 나바스. 네, 이렇게
봤어요. 하키미는 도르트문트에서 극장 골은 아니고 인터밀란에게 역전을 하는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3대2로 역전하는 역전골 마지막 골을 넣었기 때문에 하키미는 또 뽑힌 거고요. 네, 라모스가 있고요. 안드레센도 있고 보릴도 있고. 다음 소식은 이 황희찬의 친구이자 아주 엄청나게 핫한 선수죠. 엘링 홀랜드, 네덜란드 국적의 선수입니다. 현재 이 선수는 맨유, 리버풀, 아스날, 레알, 그 다음에 뭐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등등 전 세계 빅클럽, 정말 빅클럽, 빅리그 빅클럽들이 이제 엘링 홀랜드를 엄청나게 원하고 있죠. 사실 이 선수는 잘츠부르크 가기 전에도 이런 팀들이 똑같이 원했었어요. 원체 신체적인 이런 장점이 큰 선수고 잘하던 선수였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가 잘츠부르크를 택한 건 뛸 수 있는 팀. 당장 본인이 1부 리그에서 그리고 이런 큰 무대, 챔피언스 리그라는 큰 무대에서 뛸 수 있는 팀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잘츠부르크였기 때문에 간 거죠. 원래는 그 전부터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유럽 빅클럽들은 잘츠부르크의 스트라이커 엘링 홀랜드를 노리고 있으며 현재 17회 출전 그리고 23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9살의 젊은 스트라이커 엘링 홀랜드를 많은 팀들이 노리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이 선수가 이적할 가장 핫한 곳으로 대두가 된 팀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라이프치히입니다. 라이프치히가 이 선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특히나 나겔스만이 엘링 홀랜드를 엄청나게 원하고 있대요. 라이프치히에 완벽히 어울리는 선수다 라고 인터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라이프치히에 누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걔 갑자기 티모 베르너 걔 이름 생각 안 나가지고 미안합니다. 티모 베르너 있잖아요. 근데 티모 베르너가 마지막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티모 베르너는 계약을 하긴 했는데 그 자기 성과에 따라 이적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티모 베르너가 뭐 워낙에 좀 팀을 떠나고 싶어 했었고 좀 더 큰 클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지금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티모 베르너는 이번 시즌 끝나면 이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티모 베르너가 올 시즌 시작이 매우 좋았어요. 이제 스탯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케이타가 라이프치히에서 리버풀로 이적했을 때 어떤 그 조건이었냐면 만약에 라이프치히가 우승하면 이적료 얼마, 그다음 라이프치히가 챔스 가면 이적료 얼마, 유로파 가면 얼마, 유로파 못 가면 얼마, 뭐 리그에서 몇 순위, 그래서 이 차등으로 점점 떨어지는 금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라이프치히가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케이타를 원래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그래도 좀 싸게 영입한 건데 그거와 비슷해요. 티모 베르너도 자신이 이제 스탯을 많이 올리면 싸게 이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대요. 조건이. 그래서 뭐 티모 베르너의 이제 동기부여도 살려주면서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티모 베르너의 대체자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쪽 라인이 뭐 다 이제 좀 연결되어 있는 라인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 지금 라이프치히 감독도 뉴욕 레드불에서 건너온 감독이에요. 거기서 잘했기 때문에 거기서 건너온 감독이고 다 이게 이제 요쪽 라인이잖아요. 그쪽 레드불 라인.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아마 갈 것 같아요. 특히나 티모 베르너는 이 홀랜드 가족들도 그렇고 홀란드도 그렇고 바로 빅클럽 가서 벤치에 앉아 있는 것보다 지금 잘츠부르크보다 한 단계 아니지. 분데스리가 그렇게 약간 사드리그인데 몇 단계 위에 있는 리그로 가면서 팀도 자신이 좀 많이 뛸 수 있는 팀으로 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튀면 그때는 이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초 인류 클럽들로 갈 수 있는 거고 한 번 더 이제 거쳐가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거기 뭐 분데스리가 일단 가서 거기서 좋은 팀들과 붙어보면서 또 거기서 한번 툭 튀면은 그때는 뭐 진짜 완전히 그냥 지금도 뭐 스타지만 더 최고의 스타로 나갈 수 있는 팀으로 갈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라이프치히는 그러니까 이 홀란드가
명문 클럽으로 이적하기 전에 뭐 우리 팀에 성장할 수 있는 뭐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레드불 산하의 클럽으로서 뭐 라이프치히가 홀란드를 데려올 수 있는데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하죠. 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대두된 게 이 라이프치히가 이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오늘 제가 불금에 우리 방에 오신 분들에게 약간 알려드릴 수 있는 재밌는 사과인데 이 선수와 관련되어서 정말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엘링 홀란드 아버지가 바로 RP 홀란드라는 노르웨이 국적의 국가대표를 또 했었고 그 엘링 이 지금 보시는 홀란드의 아버지가 RP 홀란드인데 프리미어리그 노팅엄 그 다음에 리즈 유나이티드 맨시티에서 뛰었을 정도로 좋은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드 축구 팬 잠깐만요. 목이 사라졌어 갑자기. 아씨 스트레스야 뭐야. 아씨 미안합니다. 아씨 아무튼 이 올드 축구 팬들에게라면 아실만한 사건이 하나 있죠. 로이킨이 복수하기 위해서 5년을 기다렸던 그 사건의 피해자 그리고 그 사건의 가해자가 바로 이 RP 홀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링 홀란드의 아버지인 거죠. 아마 이렇게 보시면 요 선수입니다. 요 선수. 이 선수가 이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홀란드의 아버지인 RP예요. RP라고 부를게요. 이 사람을 RP. 요즘 팬들도 들어보았을 법한 맨유에서 97년부터 2005년까지 맨유의 주장이자 터프함의 화신이었고 그에 걸맞게 또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었던 로이킨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빡빡이가 아까 우리가 봤던 홀란드, 엘링 홀란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빠가 맨시티에 뛰었을 때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는 이 노르웨이 국적이지만 어머니가 잉글랜드 국적이라서 얘가 청소년 시절에 잉글랜드에서 엄청나게 꼬셔봤나 봐요. 야 와라. 너 지금 바꾸면 간다. 근데 이제 뭐 본인이 노르웨이에 대한 뭐 또 애정이 있다 보니까 네. 국적은 지금은 뭐 노르웨이죠. 그 웅정 주니어, 웅정 시니어처럼 이쪽도 다 축구 집안이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맨시티 유니폼을 또 입고 있는 어렸을 때 사진도 있는데 요 사건입니다. 요 사건. 로이킨과의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RP 홀란드와 로이킨과의 악연의 역사는 1997, 98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와 맨유와의 경기에서 RP 홀란드가 로이킨을 일부러 걷어차 버립니다. 로이킨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고 쓰러져 있던 로이킨에게 RP가 다가가니까 관중들이 자기가 이제 좀 반칙하고 사과하러 가는가 보다 했는데 RP는 이 쓰러져 있던 로이킨의 얼굴에 뭐라고 말했냐면 족도 아닌 새끼가 까불고 있어 라고 소리를 쳤고 심판은 그에게 그 즉시 레드카드를 주었습니다. 로이킨은 실려 나갔고 검진 결과 로이킨의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그 시즌을 접게 되었고 다음 시즌에 로이킨이 복귀를 했지만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로이킨이 십자인대 파열로 갑작스럽게 주전 멤버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잘하고 있던 맨유는 아스날에게 1점 차 우승까지 내주게 되는 시즌이었고 게다가 로이킨의 국적인 아일랜드 대표팀에도 비상이 있었는데 그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던 팀이 얘가 이제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아일랜드 대표팀도 98 프랑스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로이킨은 이 반칙, 이 부상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팀과 국가대표팀에서 수많은 걸 잃게 됩니다. 그 팬들도 많은 걸 잃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5년이 지나 만납니다. 경기 전부터 이 인터뷰들이 뭐 서로 죽이네, 사네, 뭐 덤벼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서로 막 입을 털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너무 과일 영상이 되니까 이 맨체스터 더비에서도 만나는데 서로 막 인터뷰에서 뭐 그래 뭐 덤벼 뭐 하나도 안 무서워 너까지 거 뭐 오든지 말든지 해가지고 맞아 로이킨하고 홀란드 이 VS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 너무 과열되니까 경기 전에
싸울까봐, 사고칠까봐 억지로 악수를 시킵니다. 로이킨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네. 그냥 뭐, 이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우리 감독님이 하라고 하니까, 감독님 부탁이니까 내가 한다, 그냥. 네. 이런 표정이죠. 그냥. 홀란드도, 나 안 하고 싶은데, 왜 자꾸 하는데, 그냥 억지로 악수를 시키고 경기 전에, 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어요. RP 홀란드는 5년 뒤에는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이 맨시티로 이적해 있는 상태였고, 이 두 선수가 5년이 지나 맨체스터 더비로 만나게 됩니다. 둘은 경기 내내 신경전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밀고, 중원에, 잠깐만, 목이, 놓쳤다,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지속적으로, 경기 중에도 싸우고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다, 그 신경전을 펼치다, 로이키는 RP가 볼 컨트롤을 이제 하려던 찰나, 스터드를 들어서, 홀란드의 무릎을 찍어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게 찍고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그 전에 위에 벌써 찍었어요. 네. 무릎이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무릎을 찍어버리면서 로이킨도 쓰러져 있는 RP 홀란드에게 다가가서 말하길, 지금 쓰러져 있는 선수가 가가지고 족도 아닌 새끼가 까불고 있어! 라고 말하고, 예전에 RP 홀란드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똑같이 말하고, 그리고 이제 이 로이킨도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로이킨은 이전에 RP 홀란드에게 십자인대 파열을 당했었고, 로이킨은 홀란드의 무릎을 작살내면서 홀란드는 부상 회복 기간만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홀란드는 이제 뭐 본인이 부상당하고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부상 회복 시간도 길고 몸도 끌어올려야 되는데 나이도 먹었고 나 너무 힘들다, 너무 스트레스다, 회복에 매진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황희찬과 같이 뛰고 있는 엘링 홀란드 아버지인 RP 홀란드의 마지막 경기가 돼요. 이 경기가. 그러면서 이 RP 홀란드의 축구 인생은 이 부상으로 인해서 마감이 되었죠. 로이킨이 은퇴 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이 당시의 상황을 질문받았어요. 그때 네가 그 RP 홀란드에게 했던 반칙 일부러 한 것이냐? 라는 질문에 로이킨이 말하길, 내 전성기에 맨유에서, 그리고 또 아일랜드 국가대표팀에서 많은 것을 도전하고 싶었던 시즌이었다. 근데 그 부상이 일어났었고, 나에게 그 부상이 일어났었고, 쓰러져 있던 나에게 RP 홀란드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었고, 축구도 포기할 수가 없었다. 라고까지만 말했어요. 일부러 했다,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냥 또 애매모호한 말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마쳤는데, 엘링 홀란드는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는 맨유에 절대 안 가,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종국과 이정호? 이정호가 절대로 기아는 가지 않겠다, 이런 것처럼. 네, 이런 스토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황희찬 같이 뛰고 있는 홀란드의 아버지, RP 홀란드였고, RP 홀란드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죠. 네. 아들들은 귀엽지만. 근데 이제 RP 홀란드, 사실 시작은 홀란드가 먼저 하긴 했죠. 이제 아무래도 경기 중에 로이킨과 계속 부딪히면서 좀 짜증도 났을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반칙도 사실 일부러 걷어찬 거예요. 그냥 보면은 이 영상이 지금도 남아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5년의 복수의 기간이 기다린 거라. 근데 이제 여기서 홀란드도 자기가 부상 입히고 나서 가서 안 좋은 소리를 했었고, 똑같이 이제 5년 뒤에 이 경기가 결국에는 이제 홀란드의 은퇴 경기가 된 거니까요. 네. 똑같이 누워있는 선수에게 가서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욕을 똑같이 해주는 거죠.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한데, 아들이 이 친구인 거는 이제 사람들 잘 몰랐죠. 아무튼 이 집은 축구할 집안인가 보지 .
이런 또 재미있는 축구의 사가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봅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AT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셔서 검색어에 조던을 입력하시고 음성 파일로 따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